구독 개념이 인터넷 공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글쓰기였다. 글쓰기 도구로 개발된 블로그는 RSS 기능이 제공된다. 이 기능을 활용해 구독용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깔아두면 관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해당 사이트의 최신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하지만 이미 좋아하는 것 자체는 별로 바뀌지 않는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필라테스를 좋아하는 사람 필라테스 정보를 구독하기 마련이다. 문자, 이미지, 음악, 영상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또한 여러 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이미 갖춰졌기에 특정 분야에 유용하고 질 높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다면, 즉 누군가에게 꾸준히 구독될 수만 있다면 인터넷 글쓰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그런 점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는 현상을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 정보는 공짜라는 생각이 점차 흐물해지고 그 자리를 좋은 정보는 유료라는 생각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다. 전자책 서비스 업체인 리디북스는 리디셀렉트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 필자들의 칼럼을 따로 연재하고 있다.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인 포스타입에는 많은 만화 작가와 필자들이 구독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나도 매월 5,000원의 정기 구독료를 내고 책 읽기의 끝과 시작이라는 철학 인문학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많아서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사실 정보 위주로 쓰기.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꾸준히 올리는 일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사적인 글쓰기, 일상생활을 비롯해 개인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어떨까? 나는 1996년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2002년 무렵 홈페이지를 블로그 형태로 바꾼 다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쓰면서 크게 깨달은 점 하나는, 사적인 내용을 글쓰기 소재로 삼을 때도 개인의 감정보다 되도록 사실 정보를 근거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 정보 위주로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기가 더 쉽다. 디지털 사전보다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종이 사전이 초등학생들에게 훨씬 좋아. 종이 사전 최고야.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독자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줄이고 사실 정보 위주로 접근하면 디지털 사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색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사실 정보 위주로 수정하면 이렇게 된다. 초등학생에게 종이 국어 사전이 필요한 이유. 단어가 자리 잡고 있는 고유한 장소라는 시각 효과가 디지털 사전보다 기억 중추를 더 자극함. 밑줄 치며 따라 읽으면 청각이 활성화됨. 사전 종이의 부드러운 감촉과 좋은 냄새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단어를 찾으며 옆에 다른 단어와 예문을 은연중에 흡수함. 나는 인터넷으로 참고할 만한 글을 고를 때 글쓴이의 판단이 많은지, 판단 근거가 많은지를 살펴본다. 근거 없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단정되는 표현이 많이 보이면 즉시 브라우저 창을 닫고 다른 글로 넘어간다. 데이터나 사실 자료 등 판단 근거가 많은 글은 북마크를 해두고 여러 번 다시 읽는다. 그러면 얻는 게 많다. 작가 엘레나 페란테는 45회에 걸쳐 가디언의 칼럼을 연재했는데, 그중 한 칼럼의 제목은 나는 절대 느낌표로 가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이다. 느낌표를 낱말하면서 감정을 과장해버리면 독자가 글을 읽기에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이다. 필자가 독자보다 먼저 감동해버리면 어떻게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감정은 덜어내고 그 자리에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채워야 오해의 영역은 줄어들고 이해 영역은 늘어난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될수록 인터넷 공동체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오프라인 글쓰기와 다른 인터넷 글쓰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게재한 글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한다. 일단 공개한 글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린 글은 누군가에게 캡처되게 편집되어 링크에 링크를 타고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잘못되거나 미흡한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고 해도 이미 퍼져나간 글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조금 늦게 올리더라도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하며 집단 지성을 만드는 인터넷 글쓰기.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질문을 하기보다 틀린 답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을 지적하는 다른 댓글이 또 달리며 얼마 뒤에는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원하던 답은 그 안에 다 있다. 사람들마다 견디지 못하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다.
어법에 민감한 사람은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쓰거나 가르치다를 가리키다라고 쓰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군사 정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주포를 탱크라 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책 광고를 하는데 나는 이걸 또 못 견딘다. 노벨 문학상은 작가에게 주는 상이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인터넷에선 자기 관심 분야에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이 어디에나 있다. 인문학 게시판에 공리주의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답변이 잘 안 달린다. 물어본 사람 수준이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완결성 있게 정리된 답변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인 것 같아요. 라는 제 게시물을 올려두면 인문학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공리주의의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캐릭의 이익이란 뜻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다. 새로 뭔가 쓰는 것보다 남이 쓴 글에 한마디 얻는 게 쉽고 처음부터 지식을 알려주기보다 잘못된 지식을 지적하는 게 훨씬 쉽다. 참견하고 지적하는 일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매우 재미있고 생산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다. 잘못된 지식을 서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점, 그래서 부족한 지식을 쉽게 채울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 의사소통이 지닌 커다란 장점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글을 쓴다는 것, 인간에게는 알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형이상학의 첫 문장이다.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것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알아내거나 알려준다. 언제나 배우거나 가르친다. 인터넷 세상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이다. 양쪽을 오가면서 우리의 인터넷 글쓰기는 발전한다. 팝아트 예술가인 앤디 웨홀은 1968년에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 시대에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어가는 유튜브 동영상들의 분량이 대체로 15분 안팎인 것을 보면 앤디 워홀이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을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유튜브 이후에도 새로운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누구라도 15분 동안 유명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쓰면 10명이 읽을 수도 있고 100만 명이 읽을 수도 있다. 내가 SNS에 올려둔 어떤 게시물을 갑자기 100만 명이 읽는다고 상상해보라. 10명이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이 읽는다고 생각하니 문득 걱정이 되거나 겁이 덜컥 나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10명이 읽어도 좋고 100만 명이 읽어도 좋은 글을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쓰는 모든 이들에게 부디 그렇게 써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쓴다. 10명이 읽든 100만 명이 읽든 한결같은 글을 쓰고자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독자이면서 저자이다.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며 글을 쓴다면 인터넷 정보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이다. 콘텐츠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이용자 사이의 상호 신뢰도 단단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글쓰기다. 글쓰기와 짓기, 쓰기, 짓기, 지어내기. 글짓기일까 글쓰기일까? 사실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아이들이 글을 꾸미고 지어내는 것을 보다 못해 글짓기가 아니라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이호덕 선생이 주장하면서 90년대 이후 글쓰기라는 표현이 대세가 되었지만 글짓기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진솔함을 강조하는 글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지만 글짓기라는 말을 터부시하게 된 것은 언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글쓰기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 초등 과정에서는 주로 글짓기라 했고 중등에서는 자문 또는 논술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글쓰기라는 표현이 글짓기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은 이유독 선생의 문제 제기 이후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일기나 동시를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쓰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를 강제하다 보니 아이들 나름 생각해낸 자구책이 한 달치 일기 몰아쓰기다. 그렇게 한꺼번에 쓰려니 지어내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꾸며낸 글이 아니라 진솔한 생활글을 쓰도록 한 것은 깨어있는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글을 짓는 것을 터부시한 것은 글과 말의 힘, 이야기의 힘을 강화한 것이다. 다짐이나 축원처럼 말과 글을 주술적 힘이 있다. 판에 박힌 반성문 같은 일기도 다른 교육적 기능을 한다. 말장난을 터부시하는
것은 지나친 엄습주의이기도 하다. 시는 원래 언어의 유희, 말장난이다. 시조나 하이쿠는 글자 아주 많다는 이들의 유희였다. 소설도 원래는 이하국꾼들이 놀이 삼아 사람들에게 들려주던 것이다. 근대 문학이 대중들로부터 상당히 주목받던 시기였다. 문학과 음악이 대중문화의 쌍두마차로 끌던 그 시기에 학교 교육에서도 문학적 글쓰기를 장려했다. 백일장이 곳곳에서 열리고 모든 아이들이 시, 동시를 지었다. 글쓰기 교육 연구의 선생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시가 조잡한 말장난에 가까웠던 것은 어른들의 동심 천사주의에 아이들이 맞춰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구미에 맞는 답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든 경연의 룰이다. 글을 쓰는 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어내기, 짓기, 쓰기 모두 글쓰기의 방식이다. 소설이 지어내는 글이라면 시는 짓는 글이고 산문은 쓰는 글에 가깝다. 생활글은 쓰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문학적인 글은 짓기와 지어내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나 소설은 나름의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생명력을 얻기 힘들다. 집을 짓듯이 지어야 하는 글이다. 구조가 없는 집이 있을 수 없듯이 제대로 된 글이라면 구조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시의 운율이나 소설의 플롯은 작가가 의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산문을 짧게 행가리 했을 뿐인 시는 엄밀히 말해 시라고 할 수 없다. 글쓰기 운동은 형식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말하듯이 쓰는 글이 좋은 글이라지만 글에는 말과 다른 나름의 형식이 있다. 말의 경우는 표정이나 몸짓, 말투처럼 내용을 보완해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는 오로지 글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에 형식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문제는 글의 몸이다. 몸의 기본은 호흡이다. 노래의 박자 같은 것이다. 문체가 받쳐주지 않는 글은 박쥐가 부르는 노래처럼 읽기도 듣기도 힘들다. 소리내어 읽을 때 잘 읽히고 듣기 좋은 글이 좋은 글이다. 글은 글 이전의 말이다. 말은 곧 노래이기도 하다. 짓기가 쓰기에 앞선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이 이야기를 지어낸 능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이야기를 지어냄으로써 성립한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는 대집단을 이룰 수 있게 했고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야기 속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고 삶의 지혜를 전승하는 기승이 숨어 있다. 신화나 옛 이야기의 역할이다. 일찍이 글쓰기 교육 연구회에서 옛 이야기를 되살려내는데 앞장섰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업에는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다. 신문사와 문학 출판사들이 동화 작가들을 발굴해 아동 문학의 지평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문단이라는 폐해를 낳기도 했다. 작가라 불리는 특수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이야기는 꾸며낸 허구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사실은 다양한 모습을 띈다. 붉은 상아는 백열등 아래에서 주황빛을 띠고 어떤 동물의 눈에는 노란색으로 비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과 사실은 다른 맥락 속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루포나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기반으로 하지만 작가가 꿰뚫어본 진실을 담지 못하면 가치를 갖기 힘들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형식을 갖추는 짓기 과정에 빠진 루포나 다큐멘터리는 엉성한 작품이 되고 만다. 소설은 짓기에 더해 지어내기도 필요로 한다. 어린 왕자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생택지 베리가 꾸며낸 이야기 속에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허구의 이야기가 그럴듯해지려면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전제와 진실이 맞물려 있어야 한다.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얼기설기 대충 얽어놓은 가설 건물처럼 바람만 불어도 넘어진다. 집을 짓듯이 이야기를 짓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초를 탄탄하게 놓고 골조를 세우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뼈대가 잡히고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이야기는 저절로 흘러나온다. 집의 형식이 골조라면 이야기의 형식은 플롯이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린 다음 지붕을 얻는 것이 집 짓는 일의 순서다. 시간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들보가 기둥을 눌러주고 연결해줄 때 비로소 기둥들도 제자리를 잘 잡는다. 들보가 기둥을 완성시킨다.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플롯에서도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쟁력을 갖고 있진 않다.
오히려 미래가 과거를 결정한다. 이야기도 우리네 삶도 마지막 장을 덮을 때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형식이 내용에 앞선다. 플롯이 스토리에 앞서고 짓기가 쓰기에 앞선다. 내용을 채우기 전에 형식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집을 지은 다음 꾸며야 한다. 인테리어 기술은 장기술이다.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려 집의 골조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을 짓는 것이 논리적 사고, 연역적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활 글쓰기는 대개 기납적 글쓰기다. 실용적인 글쓰기에 가깝다. 문학은 비실용적이지만 일기보다 더 진실을 담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 같은 실용적인 글도 문학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력을 지어내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내야 한다. 보고서 쓰듯이 써서는 자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소서 쓰기는 소설 쓰기에 가깝다. 지어나고자 하는 새 회사를 무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 자소서는 당연히 자소설이다. 단지 사실들의 나열만을 원했다면 자소서가 아니라 이력서로 충분했다. 자소서는 거짓을 짓고 자신에 대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나와 있는 사실들 사이에 채우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미리 들려달라는 것.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게 소설이 아니면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도 모른다. 미래는 열려있지만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르듯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음으로 해서 삶은 의미를 띠고 이야기는 생명력을 얻는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죽음이 예정된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일 것이다. 문학이 철학이나 수학처럼 학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독특한 능력이라면 문학은 인간종의 근원에 다 있는 가장 오랜 학문이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학문인 셈이다. 이야기 우리를 살아가게 하나님. 종교나 국가만 이야기에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도 이야기를 먹고 살아간다. 소설가가 아니어도 우린 저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기대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하루하루를 산다. 더 이상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삶의 힘을 잃는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늙는까닭은 이야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에서의 포지션을 잃는 것은 곧 이야기를 잃는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도 잃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사라지면 이야기도 사라진다. 삶의 힘은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서 나온다. 한 시대에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 플롯이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플롯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자 직업을 갖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아이들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 결혼하고 나면 손주들과 함께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대다수 한국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플롯일 것이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오늘날 노년을 맞는 이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내러티브의 부재에 대한 대비라고 말한다. 50대가 되어 삶의 한 사이클을 돌고 난 뒤 무엇을 기대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루함과 허무함에 더해 비루함까지 견뎌야 하기 십상의 노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일 것이다. 사회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운 좋은 노인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예술과 문화의 힘을 빌어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해나가면 어떨까 제안한다. 무난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즐겨보는 까닭은 무난한 삶이 주는 무료함을 상쇄시킬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 깊이가 생겨나려면 남의 인생 드라마가 아니라 나의 문학이 필요하다. 드라마는 설화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 문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파고든다. 까막눈이던 칠곡 할머니들이 그늘막에 한글을 깨치고서 쓴 시는 시인이라 불리는 누구의 시 못지않게 깊이가 있고 운율이 살아있다. 의젓하던 우리 영감, 애기가 되었네. 방에는 안 들어오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3년 만에 어딜 갔소. 이 봄에 생각나네. 우리 영감 생각나네. 흥복남 우리 영감. 살아있는 글은 뻔한 플롯, 상투적인 표현을 거부한다. 판에 박힌 플롯에 따라 전개되는 막장 드라마 속 인물들은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해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뻔한 스토리, 판에 박힌 문구는 창자나 독자들을 긴장시키지 못한다. 상투적인 표현을 뜻하는 프랑스어 클리셰는
활판 인쇄 시절 식자공들이 자주 나오는 표현을 일일이 식자하지 않아도 되게 따로 보관하던 활자 묶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표현이 나오면 또 나왔군 하고 선반에 올려둔 활자 꾸러미를 가져다 넣고 끝내듯이 독자들도 상투적인 표현은 그렇게 건너뛰고 만다. 내러티브의 부재 또는 식상함은 우리네 삶을 맥빠지게 만든다. 무난한 삶을 바라면서 또 한편 무난함이 만들어내는 무료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 뛰어난 작가나 감독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반짝이는 순간을 찾아내듯이 모든 예술은 식상한 듯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요소를 발견하게 해준다. 글쓰기 또한 그러하다. 주어진 내러티브의 틀 안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성장을 멈춘 사람과 계속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읽고 쓰는 이는 우리를 낯선 이야기 속으로 데려간다. 읽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바깥의 풍경을 보여준다면 쓰기는 울타리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걸음이다.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허물을 걷는 변태 가정일 수도 있고 다자란 어른들에게는 은유 작가의 말처럼 사회적 표정을 벗겨내고 본래의 표정을 되찾는 작업일 수도 있다. 누구나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짓는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상이란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자아낼 수 있을까? 문학이 이별과 죽음이 예비되는 있는 유한한 삶 속에 숨어있는 무한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깊이는 넓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 한 편 속에 대하 드라마보다 더 깊은 세계를 담을 수 있다. 무한성은 역설적으로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까지 어떤 플롯, 어떤 호흡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일 것이다. 교육운동 다시 출발점에서 권재은 중학교 교사 실전교육 교사 모임 고문 학교라는 괴물 직업으로서의 교사 외 다수의 책을 썼다. 달라진 운동판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육운동은 무척 질이 멸렬해 보인다. 아니 질이 멸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우선 교사운동을 보자. 전교조는 20대, 30대 교사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막상 그 세대 교사들이 많이 가입한 교사노조 연맹은 난데없는 한국노총 가입으로 조합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교조는 운동의 동력을 많이 상실했고 교사노조 연맹은 교사 견익단체일 뿐 교육운동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새로운 교육이론과 담론의 산실 역할을 했던 많은 자발적인 교과 모임과 교사 모임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혁신학교 또한 더 이상 운동이라기보다 진보 교육감의 정책 사업에 가까워진 지 오래다. 학교 밖에서의 교육운동 역시 활력이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대한학교는 처음 등장할 때 참신하고 혁명적인 이미지를 많이 상실했다. 각종 교육 관련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 역시 교육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진보한 운동권 모임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제 언뜻 보이는 것들은 진보 교육감을 무수히 탄생시켰던 2010년 전후 시기의 잔영 아니면 그림자 흔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맥빠진 것이 교육운동뿐일까?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듯하다. 사회운동의 메이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여성, 마을활동가 중 일부에겐 그럴듯한 명분 뒤에서 개인의 이득이나 권력 욕심을 낸다는 이미지가 덮어 씌워져 있기도 하다. 운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눈 안 팔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진짜 활동가들의 사기를 뚝뚝 떨어뜨리며 그들이 오히려 운동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과 비판,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고 시작한 운동인데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스스로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스러워 상하게 될 경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성찰이다. 비판은 운동이 원래 설정한 목표가 아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찰은 방향이고 뭐고 간에 운동 자체가 부패하거나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필요하다. 비판은 자신을 진행되고 있는 운동의 맥락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비판적 입장에 설 때는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령 운동권의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패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전제되어야 그 비판에 힘이 실린다. 그래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비판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A를 달성하려면 B를 했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C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비판의 기본 논리다.
따라서 무엇이 A이며 무엇이 A를 달성하기 위한 B인가에 대한 명확한 견해 없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흠잡기나 시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판은 어렵다. 우선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의해 당사자가 아니기가 쉽지 않다. 아예 구계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무관심한 구계자가 A와 B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성찰이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문제 속에 포함시킨 가운데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성찰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찾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범위를 넓혀 나간다.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가정을 생략하고서는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말과 실천도 모두 거짓이다. 따라서 성찰은 남에게 요구할 수 없다.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비판이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게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다. 저러저러하게 바꿔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당신들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성찰은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틀렸다. 당신들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성찰의 바른 순서다. 내가 교육운동에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선 나의 교육 실천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혹은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짚어보겠다는 뜻이다. 나 또한 교육과 교육운동에서 구계자가 될 수 없다. 완전무결한 실천을 해왔고 현재 이 지리멸렬한 상황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내가 생각했던 교육운동은 교육을 통해 세상을 좋게 바꾸겠다는 집단적인 움직임 혹은 좋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집단적인 움직임과 협동이었다. 나의 성찰은 그 집단적인 움직임의 가담한 목적과 동기를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왜 여기에 가담하였는가?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틀렸다면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출발점 자체는 옳았다면 왜곡된 지점에 어디인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잘못된 출발점이란 사사로운 이익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으로는 이념, 이론, 당위를 동기로 삼아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다. 이념, 이론, 당위가 동기가 되어 시작한 운동은 쉽게 독선에 빠진다. 이념, 이론, 당위를 통해 추상에는 이상적이고 올바른 상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선으로 간주하고 그 프로토타입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악으로 재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운동의 목적은 어떤 올바른 상태를 설정해 두고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런 운동은 세상을 도달해야 할 어떤 상태로 취급한다. 세상 자체를 하나의 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추상화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가령 교육운동에서 교사 개개인, 학생 개개인이 보이지 않고 교육체계, 교육 이념만이 보이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운동 생명력을 잃지 않는 방법. 그렇다면 운동의 올바른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 사람들은 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며 그 고통을 개인적인 도움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거울 유런이 발달한 공감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한다. 이런 고통에 공감 없이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창백한 낭만주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그런 운동은 결국 위선, 독선 혹은 도덕적 과시로 흘러가고 말 것이다. 심지어 고통에서 출발하더라도 중간에 왜곡될 수 있다. 고통의 목소리에 응답하다 보면 이 많은 고통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 어떤 보편적 원리를 찾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이 되며 이론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체계화되면서 어떤 주의, 즉 이념이 생겨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무리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 운동의 올바른 출발점이라 하더라도 운동이 모든 개별적인 고통에 대한 개별적인 재증요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고통받는 당사자는 무기력해지고 그들을 돕는 활동가는 소진된다. 잘 만들어진 이론과 이념은 무의미한 반복과 맹목적인 실천으로부터 활동가를 보호하고 운동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찾도록 도와주며 고통받는 당사자를 단지 동정의 대상, 수동적인 구원의 대상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어준다. 문제는 이 이론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면 자기증식, 자가 발전하기 쉽다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의 순수이성은 단지 자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불과한 논리적인 범추들을 마치 세계의 존재 형식으로 착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체계적 헛개비들을 만들어낸다. 이 헛개비들은 그 자체의 내적인 내에서는
존리적 완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 실체가 있는 것을 착각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이론을 위한 이론, 이념을 위한 이념이 만들어진다. 이쯤 되면 고통에 응답한다는 운동의 출발점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실상 잘못된 출발점에서 비롯된 운동과 비슷해진다. 운동의 생명력을 잃어가며 운동의 목적이 운동가 혹은 운동 조직의 안녕과 보위,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 유린된 추상적인 정의의 실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추상적인 정의의 실현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폭력을 불사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노력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고통만 쫓아다니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론을 부지런히 합습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의 구체적인 고통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운동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은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히 실천을 수행하며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정의의 실현을 앞세울 때, 그리고 활동가가 자신을 갱신하지 않고 추상적인 연역과 당위에만 의존할 때 운동은 계몽이 되고 꼰대질이 된다. 마르크스의 제자이자 초창기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른슈타인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대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튼 자신을 개량주의자라 비난하다 못해 조롱하는 정통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추상적인 역사 경로나 강령 같은 것이 아니라고. 혁명과 제도 개선 중 어느 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실제로 바꿨는가. 그런 점에서 베른슈타인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자였을지도 모른다. 교육운동의 출발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인간은 경험의 산물이다. 사람의 공감 능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자기가 경험한 폭만큼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고통의 민감성을 키우는 일은 삶의 폭, 경험의 폭을 꾸준히 넓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삶의 폭,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존 듀이가 말한 교육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지리멸렬은 바로 교육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운동의 동기가 어떤 고통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에 반응하며 활동해 왔는지, 아니면 추상화된 이론에 따라 심지어 단지 조직의 관행과 간섭에 따라 움직여 왔는지 성찰해야 한다. 교육 운동의 올바른 출발은 어떤 고통에 응답하는 것일까? 당연히 학생의 고통이다. 이때의 학생은 그저 학생이라고 불리는 추상적인 집합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구체적인 학생들이다.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고통은 80, 90년대의 학생들과 다를 것이다. 그들은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다른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다. 가령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입시 경쟁은 가장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입시가 고통의 원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는 가정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한마디로 정에 굶주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아이들과 그 부모의 목소리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발굴해야 하는 일이다. 교육운동은 마땅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여기는 매 순간 바뀐다. 어제 들었던 것이 오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날마다 마주치는 구체적인 학생들의 고통은 묻고 듣는 일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수행에 가깝다. 어쩌면 우리 교육운동이 지리멸렬해진 까닭은 이 수행을 게을리하고 요즘 아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낀, 혹은 우리가 처음 교육운동을 시작할 당시 아이들이 느꼈을 고통과 비슷할 것이라고 게으르게 판단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요즘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고통에도 응답해야 할 정도로 학교가 힘들어졌다. 이 고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어떤 이상적인 목표, 미리 설정된 교육의 프로토타입만 눈앞에서 어른거린다면 운동을 멈추고 잠시 수양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글은 비판이 아니라 성찰이다. 즉 나의 이야기다. 우선 나부터 수행을 좀 시작해야겠다. 수행 평가만 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돌봄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강주희. 서울 오장초등학교 교사 7년째 도시 속 학교에서 교육농 활동으로 아이들과 만나며 서로를 돌보고 있다. 비등교일에 만난 아이들. 날이 뜨겁다. 출근하자마자 허겁지겁 밭에 들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에는 분명 싱그럽던 작물들이 축축 늘어져 있다. 주말에 그렇게 더웠나? 이럴 줄 알았다면 주말 퇴근 전에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잠시.
재빨리 호스를 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10여 미터를 오가면서 물을 준다. 학교에서 나는 아이들과 텃밭에서 만난다.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물을 주고 옷걸음을 넣고 식초와 달걀 껍데기로 만든 방제약을 뿌려주며 돌보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수확을 한다. 어떤 아이들에겐 텃밭 관리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체험에 그친다.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에 탄성을 지르며 텃밭에 깊은 애정을 가진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마다 아이들을 대여섯 명씩 텃밭으로 불렀다. 보호자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선택한 만남이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실수투성이었지만 텃밭 가꾸기를 의논하기 위해 화상으로 접촉했고 2학기에는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텃밭에서도 만났다. 모두 비공식적이었다. 개학 연기로 봄은 놓쳤지만 초여름부터 초겨울까지 교실만큼이나 텃밭에 자주 드나들었다. 교사인 나에게 텃밭은 분절된 교과들을 연결해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장소이며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르치는 데 꼭 필요한 장소이다. 동료 교사들이 내게 텃밭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며 나는 텃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짓는다고 고쳐 말한다. 관리와 돌봄은 다르기 때문이다. 때에 맞춰 물을 주고 비료를 얹고 잡풀이 나지 않게 비닐을 덮어 작물을 잘 키우기만 하는 것은 관리다. 하지만 난 텃밭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교육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학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 초겨울 심었던 튤립이 한가득 꽃을 피웠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할 아이들은 등교하지 않았던 지난해 봄을 기억한다. 곧 다시 시작되겠지. 차근차근 천천히 만나는 일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만 학교 문을 닫는 시간은 길어졌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탐스럽게 꽃잎을 펼친 튤립 사진을 아이들에게 전송하며 알 수 없는 우울함을 느꼈다. 나는 학교는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시작했다.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아이들과 만난 날은 모두 30일이다. 만나지 않는 동안 고통스러운 사연이나 비극적인 사고는 다행히 없었지만 아이들은 어딘가 늘어지고 시들어 있었다. 올해 우리 반 아이 중 한 명은 누구와도 눈맞춤을 하지 않는다. 등교와 동시에 책상에 엎드려 종일 고개를 들지 않고 버티다가 하교한다. 한 아이는 오전 온라인 수업에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 등교하는 날에는 제 시간에 잘 오는데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다가 자느라 한낮에나 일어난다고 한다. 4학년 때까지는 성실하고 똘똘했는데 코로나19로 크게 변했다고 작년 담임 선생님이 전해주었다. 많은 아이들이 길어진 스마트폰 사용 시간으로 보호자와 불협화음이 늘었다. 통제와 관리에 눈길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력은 올해에도 이어져 아이들을 감싼다. 그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시끄러운 기운을 잃고 있다. 지난해 봄에 끄트머리 교과서를 배부하고 온라인 알림장으로 과제를 안내하면서 교사 역할을 시작했다. 누가 언제 감염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감염에 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책임이 되었다. 현관 밖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작물처럼 보호자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 또한 워킹맘으로 전전긍긍하며 출퇴근을 했다. 일하는 동안 두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을 찾느라 고단해질 무렵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이 많은 지역이라 보호자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먼 친척이나 조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아이들도 제법 되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등교하지 않는 아이가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에 대해 걱정이 깊었다. 학교가 단지 공부를 가르치는 곳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교사인 나도 그제야 깨달았다.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래 쉽게 머무를 수 있는 곳, 배움과 돌봄이 얽혀 있는 곳, 학교는 그런 곳이었다. 부모가 직장에 나간 후 집이며 마을이 텅 비었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가족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해에 깨달았다. 교육과 돌봄은 분리할 수 없다.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학교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다른 학급이나 학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놀이 시간을 없애고 점심시간 이후 학교에 남아 아이들끼리 접촉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5분씩 줄이고도 빠듯해 등교 시각을 8시 20분으로 당겼다. 교사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아이들이 덜 지루하도록 개별 활동이 가능한 교구나 놀이감을 준비했다. 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공간보다는 관리의 공간으로 빠른 태세 전환을 했다. 어떤 이유에서는 코로나19 생활규칙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여 얼음장 같은 표정과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소수지만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규칙 덕에 속이 시원하다는 교사를 맞이할 때면 코로나19 이전의 학교가 과연 배움과 돌봄의 공간이었을까 반문하기도 했다. 학교에서의 돌봄 문제는 더욱 치열한 이슈가 되었다. 그 안에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이 뒤엉켜 있다. 힘든 삶을 버티다가 발생한 몇몇 비극적인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 앞에서 돌봄은 학교 이상의 역할이라며 교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제 자식 돌보는 일을 부모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밖으로 떠넘기냐고 낯선 말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논쟁 중이던 저학년의 학교 시각 조정이나 온종일 돌봄 문제까지 학교의 돌봄 기능에 대한 반성과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해 전시 상황에 걸맞은 수업 매뉴얼을 적용했던 학교라면 돌봄도 전시 상황에 맞게 대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아쉬움이 크다. 학교는 늘 책임을 최소화하기 원한다.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져야 하는 책임이 타 기간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돌봄도 이런 모습을 닮았다. 마을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진 현대사회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던 장소를 대체할 돌봄 공간이 필요해졌다. 윗집과 아랫집, 이웃 골목과 연결되어 아이들을 지탱해주던 관계의 끈들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은 학교 교사와의 끈뿐이다. 교사 또한 아이들만큼이나 세상과 연결된 무수한 끈들이 사라진 터라 직업으로서의 교사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상황이 못 된다. 직업인으로서의 책무만을 수행하다 보면 피로감이 높아진다.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교과서 진도에 따라 관리하고 수행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관계에 대한 의욕은 사라진다. 방역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열망,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망을 품었더라면 어땠을까? 교사들이 나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외출을 한 적이 없었으니 너희도 그래야 한다는 말 대신 내가 외출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참 갑갑하더라. 너희는 얼마나 갑갑했겠니?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고 말하는 대신 너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내일도 잘 지내보자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어제가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오늘이 내일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희망과 연대가 피어올라 긴 코로나19의 터널도 어둡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텃밭에서 배우는 상호 의존성. 나는 학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장소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을 희망한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이면 모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 우리는 텃밭에서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흙의 냄새와 바람의 움직임, 벌레들의 출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텃밭에서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텃밭이란 장소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반대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관계가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한다. 똑같은 텃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면 그것은 작물을 기르는 곳만이 아니라 공동의 시간을 담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 역시 그러하다. 지난해 많은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학교였던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친구들과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와 함께했던 시간 덕이다. 온갖 규칙에 따라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강해질수록 학교는 아이들에게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며 학교라는 장소에 느끼는 정서적인 연결감, 그 안에서 맺는 무수한 관계들에 대한 애정도 사라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경계하며 타인에 대한 혐오가 자라난다.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연대하는 관계성을 잃는 순간 장소는 관리, 감독만 남은 시설로 전락한다. 작은 터에 심은 작물의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달리는 광경을 마주하고 수확물을 두 손 가득 거두어들이는 경험을 10년 가까이 하며 나는 텃밭이란 장소의 애착을 더 깊이 느낀다. 우리 반 아이들은 텃밭을 오가며 생명의 탄생과 성장, 죽음과 같은 순환을 경험하며 애착을 갖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텃밭으로 자연스럽게 모인다. 텃밭에서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식물은 흙에, 꽃은 꿀벌에, 흙은 흙 속 미생물에 의존적이다. 텃밭에서는 사람도 작물을 돌보고 작물도 사람을 돌본다.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개인에게 베푸는 봉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는 시민의 역량이다. 오늘도 두 아이가 텃밭에 다녀갔다. 끈적거리는 장마철 더위가 귀찮다면서도 초록잎을 한참 들여다보고 씨앗을 만지작거리다가 갔다. 학교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심한 한 아이는 나에게 이 식물 이름이 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심코 들렀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어른, 물음에 답을 주는 선생님. 그렇게 연결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존중의 감각을 갖는다. 그리고 학교 텃밭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 연대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치유한다. 나는 학교가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텃밭과 같이 서로 의존하는 장소, 연대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과 밭처럼 다양한 요구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 건강하게 순환하며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서로 포용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역량이다. 할아버지와 등교하는 아이, 송주연, 강원 소양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이 성장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노력들이 왜 숭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글로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다. 니네 할아버지도 아니면서 1학년 교실 준수가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책상 위에 털썩 소리나게 놓는다. 늘 하던 인사도 안 하는 걸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친구들이 놀라 쳐다보는데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가로 토박토박 걸어가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소리친다. 나 이제부터 할아버지를 학교 안 올 거야. 이따가 데리러 오지도 마. 운동장에는 준수 할아버지가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 계신다. 아이가 악을 쓰는데도 입가에 미소를 띠셨다. 아이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가자 할아버지는 반갑게 손을 흔드신다. 다른 아이가 준수를 나무란다. 으이구 잘한다. 너 왜 할아버지한테 소리 질러 싸가지 없이. 그러다 준수도 맞받아친다. 넌 상관 쓰지 마. 닌 할아버지도 아니면서. 여느 때 같으면 계속 토닥거릴 텐데 오늘은 아니다. 준수의 눈에 눈물이 꽉 차 있었다. 나무라던 친구도 멋쩍은지 입을 다문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 일기를 그리라 하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나를 보자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허리를 숙이신다. 민망하신 표정이다. 아이고 아침에 또 과자를 먹여 버릇해. 그런가 밥을 통 안 먹으니 어떡해요. 오늘부터 과자를 안 준다 그랬더니 골이 나서 저렇게. 교실 와보니 아이는 일기를 안 쓰고 그냥 앉아있다. 내가 가까이 가자 아예 팔짱을 끼고 돌아앉는다. 할아버지한테 아직도 화났어? 선생님은 왜 우리 할아버지랑 말하냐고요. 나 학교 끊을 거야. 다른 아이가 또 나무란다. 야, 너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하네, 응? 너는 상관 쓰지 마. 아이가 교실 구석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나는 칠판 귀퉁이에 오늘 남아서 일기 쓸 사람이 라고 쓰고 준수 이름을 적는다. 그걸 본 아이는 교실 바닥을 주먹으로 쾅 치고 엎드려 소리내 운다. 몇몇 친구가 달래보지만 꿈쩍도 안 난다. 잠시 후 내가 일기 다 쓴 사람은 그대로 그네를 타러 나가도 된다고 말하자 아이도 눈물을 쓱쓱 탔더니 얼른 그림 일기를 쓴다. 나는 철판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운다. 칠판 위에서 아이 이름을 지운다. 늘어나는 조부모 육아. 시골엔 대가족 또는 조선가족 형태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꽤 있다. 도시에 비해 노인 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겠지만 부모들이 어려워져 도시 생활로 시골 사는 조부모에게 맡겨진 경우도 꽤 있다. 아이들은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습게 한다. 당연히 말도 잘 안 듣는다. 잘못을 하면 혼내는 엄마 아빠와 달리 아이 편을 많이 들어주시니 만만해서일 테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갖 때를 받아주는 존재다.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뜻한 피난처가 된다. 강요와 금지가 가득한 훈육의 세계에서 오로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를 여기며 무한하게 사랑해주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진 아이의 복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복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겠다. 손주를 돌보는 노년의 삶을 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기쁨은 잠시, 육아의 책임이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평생 자식을 키워내고 이제 좀 쉬려는데 손주마저 돌봐야 하는 처지가 고되다. 조부모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상상력, 그걸 키우는 대신 낯선 사람에게 한글이나 영어를 먼저 배우는 요즘 아이들의 고충도 마찬가지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연륜과 경험,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며 공경받던 전통사회에 달리 새로운 것이 각광받는 시대다 보니 요즘 노인들의 경험은 그저 고리타분한 옛것으로 취급받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아이를 맡아 단순한 돌봄도 아니고 교육까지 해내며 때론 학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할아버지와 화해하기. 잠시 후 쉬는 시간이
지나고 국어 시간이다. 책을 펴라고 말해도 준수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다. 한 아이가 답답하다는도 말한다.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놔둘라 그래요? 다른 아이는 준수 편을 든다. 근데 선생님 화나면 머리에 공부가 안 들어간다고요. 쟤네 할아버지가 과자 안 줘서 떼부리는 거예요. 야 너도 과자 얻어먹었잖아. 그거 다 내놔. 화를 내는 준수에게 할아버지가 과자 먹으면 밥 잘 안 먹을까 봐 걱정하시더라고 하자 내일부터 밥 잘 먹을라 그랬다니깐요 한다. 니네 할아버지가 너 밥 잘 먹고 키 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할아버지한테 밥 잘 먹을게요 하고 편지를 쓰면 되지 왜 소리 지르냐. 친구의 말에 준수가 팔짱을 풀고 일어나 내 자리로 온다. 선생님 종이 좀 빌려줘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편지 쓰게요. 뭐가 미안한데? 할아버지 때린 거요. 심부름도 안 하고. 정작 화내서 미안하다는 말이나 밥 잘 먹겠다는 말은 빠져있기에 까닭을 물어봤다. 과자를 안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져오라는 심부름도 안 했죠. 아이고 할아버지가 힘드셨겠네. 그니까요. 다리도 아프셨겠네. 그니까요. 근데 아까 할아버지한테 데리러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 그럼 이 편지 어떻게 전해드리지? 그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어이구 다시 오시라 그러면 되죠. 야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폰 좀 써도 될까요? 물어보고 빌려서 전화해. 선생님 빨랑 준수한테 전화 빌려줘야 돼? 전화를 받아든 아이가 교실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한다. 할아버지 응 밥 먹었어? 이따 노인회관 갈 거야? 안 가면 나 좀 데리러 오지? 할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 알았어. 화 안 낼게. 아 밥도 잘 먹지 진짜라니까. 사람을 왜 못 믿어? 응? 지팡이 잘 짚고 와. 움푹 들어간데 잘못 짚지 말고. 할아버지가 또 자빠질까 봐 그러지. 전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 아침에 소리 지르던 여성은 어디 갔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 아이가 후식으로 나온 딸기 요구르트를 먹지 않고 몰래 주머니에 넣는다. 그걸 본 아이들이 내게 와서 이른다. 선생님 준수가 요구르트를 꼬불 쳐요. 아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집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주려고 그러죠. 다른 아이가 따진다.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받은 거 여기서 다 먹으라 그랬잖아. 그럼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줘? 우리 할아버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혼자 먹으니 차라리 안 먹겠다는 건지 아이는 요구르트를 손에 꼭 쥐고 버틴다. 눈에선 눈물이 뚝 떨어진다. 이걸 지켜보던 영양교사가 웃으며 말한다. 준수야, 선생님이 남은 거 집에 갈 때 하나 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먹어. 아이는 정말 줄 거냐 거듭묻더니 그제야 흡족한 표정으로 요구르트 뚜껑을 연다. 수업이 끝나자 급식실에 들린 요구르트를 받아든 준수는 운동장으로 내달린다.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며 아이가 또래보다 사회성이나 예절 감각이 늦는 원인을 조부모의 허용적인 양육 태도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오냐오냐 하니까 아이 버릇이 나빠지고 성장이 늦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더 엄격하게 훈육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관점의 이면에는 조부모의 양육 효과를 낮춰보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준수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부모가 시내로 출근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학교가 끝날 쯤이면 거의 매일 교문에서 준수를 기다리신다. 공부를 마치면 아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며 할아버지를 부른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양팔을 벌리고 기다렸다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내려놓는다. 아이가 귀한 물건을 하사하듯 가방을 건네면 할아버지는 가방을 받아 어깨에 척 걸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간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 앞에 가방을 내동댕이 치기라도 한다. 그럼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을 하며 아이 얼굴에 귀를 바짝 대고 투정을 들어주신다. 그런 다음 가방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흙을 터신다. 아이의 마음을 달래려 가게에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준수 말고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조부모에게 넉넉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다른 친구들의 잘못도 넉넉히 용서하는 표현력이 있는 듯하다. 어릴 때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대상이 있었던 아이가 커서도 타인을 더 잘 수용하지 않을까. 살다가 힘든 고비를 만날 때 어릴 적 받았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여 만순부강하시길. 미디어 속에서 어린이의 권리 지키기 김아미 경인교대 미디어 리터시 연구소 개건연구원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를 연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고민한다. 주요 저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가 있다. 어린이가 경험하는 미디어 세상은 기성세대에게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세계다.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겪을지도 모를 위험에 불안하지만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접촉을 줄이면 소통과 성장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우리 때도 텔레비전이나 PC통신 같은 것은 새로운 미디어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했지만 이렇게 잘 자랐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킨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기성세대가 자랄 때의 환경과 아주 다르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미디어와 일상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동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미디어 세상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되는 미디어 현실. 매년 실시하는 진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상위권에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키즈 유튜버부터 재미로 게임이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 어린이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미디어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미디어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손쉽게 공유하며 새로운 표현의 기회를 누리는 반면 이윤 창출을 기본 원리로 하는 플랫폼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키즈 유튜버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7년 보람 유튜브 등 유튜브 채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아동이 장난감 차를 끄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보호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도록 연출한 것을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영상 기획자가 심리적 학대에 가까운 상황을 설정해 어린이의 반응을 촬영하거나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은 드물지 않다. 영상 제작과 공유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환경에서 어린이의 미디어 생산은 단순히 자기 표현이나 취미생활이 아닌 노동의 의미를 갖는다. 키즈 유튜버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영상 제작에 쏟게 만들거나 아동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의지에 따라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유명한 키즈 유튜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어린이들도 위험 상황을 경험한다. 어린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악플을 받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 오프라인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어린이 크리에이터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측에서도 이런 의견과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 결과를 반영하여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어린이가 주인공의 영상에는 광고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의 경우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어린이는 주의 용자로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러 SNS가 가입 권장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 결과로 드러났고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세상은 이미 어린이와 성인이 공존하는 하나의 사회가 되었음에도 이 새로운 세상에서 동료 시민인 어린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은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는 동시에 미디어 이용자인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공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보호자가 자녀의 정보를 지나치게 온라인에 공유하는 쉐어런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가 자기 계정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이용 기록이 기업에 수집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이 두렵다고 말한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남긴 정보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서 결정한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검색에 편의성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정보 주도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격차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8월에 추가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논평 25호에서는 아동이 디지털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제공이 시스템이 아동의 정보 접근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디어 세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은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부족은
미디어 세상에서도 되풀이 된다. 오프라인에서의 갈등과 괴롭힘 역시 온라인 세상에서 재현된다. 어린이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표현과 소통 참여의 기회를 얻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당해야 하고 권리를 침해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더러 미디어를 조심하라거나 정해진 시간 동안만 쓰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미디어 세상에서 어린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사회의 문화와 그 속에서 통용되는 암묵적인 가치가 어떠한지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 사회, 테크놀로지 모두를 포괄한다.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생산자 경험을 하는 어린이 또는 여러 콘텐츠를 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린이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고 있을까? 이를테면 영상 제작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자가 되는 것이 소비자는 크리에이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업적 논리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주목 경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이용자가 정보나 콘텐츠 서비스에 보여주는 주목도 혹은 이용하는 시간을 재화로 한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용자에게 주목받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린다. 상업적 환경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이를 어린이와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미디어 세상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금 경험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우리의 생활과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해당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과 가능성을 원하는지 성찰하고 보다 건강한 소통이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과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선정적 콘텐츠나 썸네일 영상의 시작 이미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한 어린이는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를 크리에이터에게만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비공개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 정보가 없을 경우 이용자들이 보다 주도적인 정보를 찾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그들에게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대안적 상상이 곧바로 실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만들어가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끝으로 어린이가 균형 잡힌 온 오프라인 경험을 할 수도 있도록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일반 논평 25호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또래 친구들 혹은 보호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디어 세상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온라인 경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험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미디어 경험은 관리가 아닌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미디어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미디어 세상이 어린이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동시에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 혹은 특정한 방식의 소통이나 표현, 세상에 대한 이해로 유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이것이 미디어 세상 속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온라인에 아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 캐나다의 쉐어런팅 소송 2016년 캐나다에서 일명 쉐어런팅 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13살 소년이 자신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부모가 자신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진을 10년 넘게 SNS에 올렸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사유였다. 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귀여워서 올린 사진에 너무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자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즐거워서 올리겠지만 그 사진들이 지금 내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내 사진을 찾아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3살 생일날 얼굴에 케이크가 묻은 내 사진을 봤다며 웃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1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86.1%의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3.8%, 선택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경우는 12.4%에 지나지 않았으며 SNS에 사진 올리는 것을 자녀와 이야기해본 부모는 44.6%,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많은 보호자가 동의 없이 아이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록은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세이브 더 칠드런이 주최한 우리 가족 랜섬 라이프 다시 보기 포럼에서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김우진 대표는 이칠 권리에 관한 서비스를 의뢰하는 고객 중 55%가 아동 청소년이며 실제로 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이 놀림거리가 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대 아이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공유된 사진과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잊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 디지털은 이미 아이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어떤 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질문하고 탐험하게 되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뿐 아니라 위험도 직면한다. 미디어학자 케이트 아이크원은 아이들은 잊고 잊혀야 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의 유년기가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육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유해 보장이 아동의 발달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아동이 사회적 책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탐색하며 실험하는 기간을 거쳐야 자신의 고유한 자아와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과도한 정보 공유는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빼앗아 마음껏 실수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하고 성장한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최근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25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는 아동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며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의 중심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을 비롯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아이의 사생활이 빈번하게 부모에 의해 노출되고 있으며 어떤 기록은 영원히 삭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동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다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에게 디지털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사전에 아동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프랑스 민법 제9조는 자녀의 초상급 보호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2018년 한 판결에서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배포하는 것은 사소한 간행이 아니며 아동은 학대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어머니에게 SNS에 올린 아들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정보 처리와 자유에 관한 법, 왜 미성년자들의 잊힐 권리 조항을 마련하여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게재되었을 때 정보 공개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쉐어런팅 다시 보기 동료들과 쉐어런팅 다시 보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지난 봄 충남 보령의 상하원에 다녀왔다. 바다에 펼쳐지는 성약을 뒤로하고 나가는데 관람 시간이 끝났다는 관계자의 독촉에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모습이 귀엽다며 눈물을 쏙 빼고 있는 아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찰칵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바다를 낀 그 넓은 섬을 올렸다. 부모에게는 아름다운 봄날에 함께한 아이의 유년 시절 기록일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키 큰 어린이 빨리 나가라고 하자 속이상에 울음을 터뜨린 아이의 순진무감이 예뻤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의 귀여움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동의 없이 SNS 어딘가 공개된 자기의 사진 아래 귀엽다는 어른들의 댓글을 언젠가 본다면 당혹스럽지 않을까? 세어런팅 다시 보기 프로젝트에는 여러 제보가 올라온다. 호되게 혼난 아이의 우는 얼굴과 함께 육아 스트레스, 아이가 양손을 들고 벌서는 장면과 함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말과 함께 올라온 얼굴 사진에 벌써 초상권을 아는 같은 해시태그가 붙는다. 소위 육아 스타그램에는 배변한 아이의 모습을 숨어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일상을 담은 단순한 기록 속에는 어린이집 이름이 찍힌 하원버스, 아이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보이는 영유아 검진 결과, 아이의 이름과 유치원 반, 생년월일을 유추할 수 있는 생일 축하, 장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온라인에 아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게시물에서 정보를 조합해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SNS 계정
프로필에 올라온 아이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 중고 마케팅에서 허위 계정을 만드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심지어 신체가 드러난 사진은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호주의 사이버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아성의 성향의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이미지의 절반이 부모가 소셜미디어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라고 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 공유를 결정할 권리. 대부분의 보호자는 좋은 의도로 아이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유한다.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에 기록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얻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상황의 부모에게 조언을 얻는 등 소셜미디어는 양육의 기쁨이나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매개체가 된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대감이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의 성장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어 아이가 커가는 순간을 가족, 친구들과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이 실제로 아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에 기반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의 삶은 온전히 그의 것이며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이다. 온라인에 기록된 정보는 아이에게 굴욕감을 주는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족 랜선 라이프 다시 보기. 포럼의 한 참석자는 SNS에 올린 딸아이의 사진이 도용되어 모르는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 것을 보고 SNS를 중단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장애를 가진 작가 칼리 핀들레이는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상세하게 온라인에 공유했더라면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선택권을 주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쉐어런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부모가 아이의 유년기에 대해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아이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사를 물을 수 없는 영유아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지금 내가 제시한 이 기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질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이에게 온라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SNS에 콘텐츠를 올릴 때도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아이가 충분히 동의한 것 같지 않을 때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온라인의 일상을 게시할 때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자주 가는 곳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온라인으로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때도 보호자나 아이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 혹은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 아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올렸던 게시물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세계를 급속하게 확장했다. 아이가 12살쯤 되면 보호자가 온라인에 올린 아이의 사진이 대략 1165장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1000개가 넘는 기록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아이의 삶에 계속 소환된다면 어떨까? 아이는 늘어난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진짜가 지워지는 것 같다라는 리얼 마레의 주인공, 마레의 상처를 고스란히 겪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잊힐 권리를 주자. 아이가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 디지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의 역할이다. 10대 여성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이성경. 기혼 여성들의 페미니즘 모임, 분엄이 대표,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로 기획하고 출간했다. 9살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앱은 틱톡이다. 틱톡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필터, 스티커, 배경음악을 선택하고 목소리를 더빙해 흥미진진한 영상을 만들어서는 곧바로 온라인에 올린다. 자기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며 온라인 공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자 한다. 곁에서 지켜보는 양육자로서는 감탄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혼란스럽다. 21세기 아이답게 달라진 시대 흐름을 빨리 익히는구나 싶다가도 엠번방 사건 같은 덫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렵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밀려드는 어린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너무나 부족하다. 지난 6월 17일 10대 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엠번방 사건으로 아청법이 개정되다. 20여 년 전 조진경 대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던 활동가였다. 대부분 10대 때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은 이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벗어나더라도 사회에 적용하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최대한 일찍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아동 청소년이 성취한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조 대표는 2012년 10대 여성인권센터를 만들었다. 제가 일하던 상담소가 성인만 지원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특히나 온라인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만나기 더욱 힘들었죠. 10대 여성인권센터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놀랍도록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센터 설립 후에도 활동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사회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들을 색안경을 끼고 봤다. 자발과 강제, 개념을 적용해 알선 강요받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분류된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내렸다. 어릴 때부터 위태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 성착취 피해를 입고도 당연히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임에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의 절실함을 외치기 시작했다. 처벌과 보호를 구분하지 말고 둘 다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엠번방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텔레그램 엠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게시물을 271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그 힘으로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드디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자발성과 강제성 구별 없이 모두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가 앞장서서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을 촉구한 결실이다.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개정되는 걸 못 볼 줄 알았어요. 10대 청소년이 성매매했다고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발랑 까져서 그런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얘네가 어떻게 피해자냐 반감이 심했죠.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미루고 미뤄왔지만 엠번방 사건이 터지고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법이 통과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청법 개정 후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범죄에 쓰이는 은어나 키워드를 포착해내는 데이터 기반 수사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 대표는 강조한다. 사이버 안전망이 허술하니까 아이들이 범죄자에게 쉽게 낚여요. 채팅 몇 번 하고 사진 몇 장 보낸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안전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10대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죠. 10대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 결과를 혼자서 평생 떠안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망을 만들어야 해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일상 속으로 10대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는 디지털 세계를 만나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성착취 피해자들을 만나온 조진경 대표는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예전에는 가출팸이 많았어요. 가정부라 등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이 모여 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성매매로 유인되는 방식이었죠. 지금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찾아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유, 위협, 강요해요. 디지털 시대니까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되죠. 스마트폰을 일찍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 연령이 낮아진 것도 변화예요. 성착취 수법도 진화했고요. 온라인상에서 접근해 기프티콘을 보여주거나 친절히 말을 걸면서 정서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요. 그러다 만나자고 설득하고 자기가 유사 성행위 하는 걸 봐주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방식이죠. 엠번방 사건이 우리에겐 놀랍거나 특별하지 않았어요. 조진경 대표는 10대 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라는 글에서 한국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적 범죄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 세계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랜덤 채팅, SNS까지 스며들었다. 조 대표는 누구에게나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어요. 온라인에서 팬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그 나이 문화니까 엄마는 그냥 뒀죠. 어느 날 얘가 화장실을 갈 때 문을 잠그더래요.
딸깍 소리가 나는데 기분이 찜찜해서 나중에 아이 휴대폰을 보니까 이상한 사진을 보낸 게 있더래요. 물어봤더니 아이가 팬 커뮤니티에서 어떤 남자애랑 채팅을 했는데 "우리 사귈까 하기에 그럴까?" 답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엄마한테 이른다고 협박하면서 "내 사진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디지털 세상은 아이들의 흥미진진한 놀이 공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양육자가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통제하거나 접속 가능한 앱을 제한한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조심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성교육은 여전히 성폭력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들이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방 교육이 결국 여성 청소년들의 온 오프라인 활동 반경을 좁히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여자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짧은 치마 입지 마, 밤에 나가지 마, 온라인 채팅하지 마 이런 식의 통제는 결국 내가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피해자 책임론을 더 강화시킬 뿐이에요. 조진경 대표는 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느끼려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소통하지 말고 너무 일찍 사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정답이 아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지나가는 세상을 떠나서 과거에 살라는 말일 뿐이다. 10대 여성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갈 주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다. 여기 오는 아이들에게 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니?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예요. 부모가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아는 거죠. 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많은 아이들에게 협박이 되는 현실을 생각해 보자. 많은 양육자들이 자신에 따른 무성적인 존재이길 기대한다. 부모의 이런 기대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형적 요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고 자신이 누군가와 친밀한 채팅을 주고받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에게 있다. 성착취 피해자가 되면 본인이 이미 더러워졌다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놓아버리게 돼요. 부모들부터 왜 남자랑 채팅했니? 그런 사진 왜 찍었니? 하면서 피해자를 탓해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요? 조준경 대표는 범죄 수법에 맞춰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과 함께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바쁘고 힘드니까 일단 못하게 하는 건 아니겠느냐고 양육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최악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아이들한테 가장 독이 되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시간 내서 아이와 눈 마주쳐가며 자주 얘기하고 언제나 부모가 든든한 존재로 곁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해야지 하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일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한테 변화가 생기는 것도 빨리 알아챌 수 있죠.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소 대화 한마디 없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가 얘기하기 쉽겠어요? 미성년자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10대 여성들에게 있지 않다.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착취하는 남성들이 문제고 무법지대인 디지털 세상을 방관하는 사회가 문제다. 스마트폰 통제와 감시, 성적 욕망, 표출 금지 등 아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비켜가려 했던 태도부터 버려야겠다.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되던 아청법 개정안이 갑자기 통과된 이유는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에요. 법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 일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으니 조 대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소수의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함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새엄마다. 오진영. 40살에 만난 8살 의붓아들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고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새엄마 육아일기의 저자이며 포르투갈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새엄마는 밥하기 싫다 말하면 안 되니? 10년 전 재혼과 함께 얻은 8살짜리 아들 키우는 재미에 한창 빠져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친구를 만나 밥 먹고 차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내가 재혼을 앞두고 8살 아들을 키우게 되는 일도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를 다 지켜본 친구였다. 결혼 후 아이와 같이 살면서는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무색할 만큼 지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예뻐 어쩔 줄 모르겠다는 내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던 터였다. 그날도 나는 다들 이래서 애 낳고 키우며 사는구나. 그러니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번식을 계속해온 거였네. 세상 사람 다 아는 걸 나만 몰랐던 거니? 라는 말을 해가며 깔깔댔다. 당시 아이 키우는 이야기는 내 단골 화제였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8살 사내아이 엄마가 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었지만 정작 겪어보니 놀라움과 감격 또한 컸기 때문이다. 가시밭길 고생길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잠입고 만발한 무지개 동산이 나타난 신기한 경험을 누군가 마주 앉기만 하면 늘어놓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 시절이었다. 화제를 바꿔가며 수다를 떠는 중 살림하는 주부들은 누구나 하는 밥해 먹는 걱정도 했다. 나는 매 끼니마다 오늘은 뭐해서 애랑 먹어야 하나 궁리하기 아주 귀찮아 죽겠어. 부엌에서 기계가 밥하고 반찬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은 안 오려나 정도의 말을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문자 알림이 들려 휴대폰을 열어봤다. 방금 헤어진 그 친구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 얘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렴. 그럼 밥하기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음처럼 굳은 채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 친구 귀에는 내가 침을 튀기며 장하게 늘어놓은 애가 예뻐 죽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밥하기 귀찮다는 말만 남은 모양이었다. 그 친구의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 친구에게는 남이 낳은 자식 키우는 참 기구한 팔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붓아들 이뻐서 죽겠다고 열변을 토했어도 밥하기 귀찮아 죽겠다는 말 한마디만 얼른 접수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주부들이 친구 붙들고 밥하기 힘들다는 푸념을 해도 새엄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원래 밥하는 건 힘들지만 남이 낳은 아이 밥해 먹이려니 더더욱 힘들겠지라는 시선으로 나를 볼 테니까. 사람 사는 모습은 다채롭고 입체적이다. 새엄마는 밥하기 싫다는 하소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 다 하는 SNS에 행복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 느낀 적이 있다. 이 또한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대화 중에 자기들끼리 아는 동창 얘기가 나왔다. 화제에 오른 그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만나 부인과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인 듯했다. 현재 부인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동창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린 모양이었다. 그 사진 봤냐고 말을 꺼낸 친구가 참 뻔뻔스럽지 않니? 라고 덧붙였다. 그 친구는 앞에 앉아 있는 나도 재혼을 했고 현재 남편과 찍은 사진을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이란 걸 잠깐 잊어버린 듯했다. 너 지금 나 듣는 데서 무슨 말 하는 거니? 너 보기엔 나도 뻔뻔스럽니? 라고 핀잔을 줄까 했지만 친구가 뭐하냐 할까봐 참아하지 못했다. 재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고정관념의 편견을 맞닥뜨리기 싫어서 재혼한 사실이나 우부자식 키운다는 얘기를 잘 안 꺼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런 현실에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던 것 같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야. 사람 사는 모습은 훨씬 다채롭고 입체적이라고. 목청 높여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나는 재혼해서 얻은 우붓아지 아들을 끔찍이도 소중하게 여기는 새엄마라는 사실이 당일 일상을 SNS에 공개했다. 남이 읽어주길 바라며 쓰는 일기장인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올린 일기에는 아들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모아서 새엄마 육아일기라고 책도 펴냈다. 재혼을 하고 당시 8살이던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한 달도 채 안 되어 아이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온전히 내게 의지하는 생명체인 아들이 웃으면 나도 행복해 웃고 아들이 울면 나도 서러워 울면서 살아온 세월, 인류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려고 브라질로 유학을 갔지만 논문을 끝내지 못해 좌절했던 시간, 한국에 돌아와 기자로 다시 출발해보려 했지만 그마저 실패하고 가슴에 울분이 쌓이던 시간은 8살 사내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 앞에서 청소제를 뿌린 곰팡이 떼처럼 분해되어 사라졌다. 지금은 마냥 예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가 시작되면 육아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아들은 초등학생 시절과 별 차이 없이 순둥순둥했다. 만일 아이가 화를 내면 나는 무조건 끝까지 다 들어줄 거야 다짐하며 아들이 화내는 날을 기다렸으나 그런 일은 좀처럼 없었다. 아들은 어떻게 그리 순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자랐을까? 내가 엄마 노릇을 훌륭히 잘했고 학교 공부 따위는 야단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물론 주장하고 싶다. 하지만 아무래도 온전히 내 공로만은 아닌 것 같다. 남편한테 듣기로 아들은 친엄마의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들에게 두 번째 엄마가 되어준 시누이 또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천세에 가까운 사람이다. 마음 밑바닥에 깔린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온화한 친엄마의 유전자에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고모의 육아가 더해져서 순둥순둥하게 빚어진 아이를 나는 공짜로 넘겨받았다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아픔을 딛고 잘 살 수 있다는 격려. 책을 내고 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다. 남편과 아들도 함께 출연한 조건이었다. 남편은 평소 내가 SNS에 글 쓰는 걸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방송 덕분에 책이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출연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텔레비전 출연까지는 싫다고 했다.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알고 그동안 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기에 남편처럼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아들아, 그동안 우리 행복했잖아. 새엄마, 의붓 아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일 너무 근사하지 않아? 라며 설득하자 아들이 뜻밖의 얘기를 했다. 텔레비전까지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사정 알게 되는 건 난 싫은데. 나 어렸을 때 고모네 집에서 살 때 주위에서 쟤는 부모가 이혼해서 고모 집에 사는 불쌍한 아이니까 잘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남들이 나 불쌍하게 보는 거 싫다고. 아들이 어릴 적 그 일을 지금껏 마음에 담고 있을 줄이야. 지금껏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놀랍고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인간은 그리 아름답고 선한 존재가 아니야. 남의 약점을 알면 깔보고 무시하는 게 인간이라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의붓자식으로 컸다는 걸 알고 불쌍해하거나 어디가 삐뚤어졌겠구나 하고도 하는 눈으로 보는 거 싫어. 틀린 얘기인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몇몇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건강한 신체,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등이 소위 행복한 인생의 기본 조건들인데 이 중에는 순수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포함돼 있다. 조건들 중 하나라도 결여된 사람들의 낭만과 시리를 과장스럽게 강조하고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걸 흔히 본다. 의붓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계모 이야기가 잊힐만 하면 뉴스에 나온다. 하지만 그런 걸 그야말로 뉴스에 나올 만큼 드문 경우고 세상에는 의붓자식을 잘 보살피고 키우는 계모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굳이 나처럼 요란하게 내가 이렇게 의붓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고요? 라며 떠들지 않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새엄마예요 라고 동네방네 외치며 책까지 펴낸 이유는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재혼 가정에 대해 무심코 갖기 쉬운 편견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래서다. 쟤네 참 안됐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시선을 한 번쯤 의심해 보고 더 나아가 일부러라도 내려놓아 달라는 부탁을 전하고 싶어서였다. 아들의 말처럼 타인의 결핍을 알고 나면 그걸 빌미로 낙인을 찍어 밀어버리려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곳곳에서 마주친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온정과 배려를 가진 사람, 불운한 처지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웃을 응원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도 많다. 특별한 서사를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낙인을 찍을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단호히 말하고 편견의 싹을 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어려움을 딛고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심성을 열심히 칭찬하고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혼가정 사람들은 상처라고 부를 것까지 아니더라도 제각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다. 어릴 적 꿈이 나는 새엄마가 되어 우부자식을 잘 키워볼까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결혼을 선택하는 누군들 희망사항이 이 다음에 이혼해서 재혼가정을 꾸리는 것이랴. 그러다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자식이 있는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은생이다.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조건 속에서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는가. 너네는 아플 거야. 아픈 게 당연하고 말고라는 시선 말고 당신들도 잘 살 수 있어. 아픔을 딛고 행복할 수 있어라는 격려의 시선을 보아주길 바란다. 위기아동 즉각 분리에 앞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2021년 3월 31일 1년 이내에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 시 가해 의심자와 아동을 즉시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아동과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행정구조가 필요할까?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려운 이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아동복지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동학대 현장의 어려움. 아동학대 같은 경우 아동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동학대 사건은 당사자성이 워낙 취약하고 사건의 증거가 가해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요. 가령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해도 그게 범죄라는 걸 아동이 인식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비언어적 표현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아동과 가까워지면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법이 경직되게 바뀌어서 아동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며 가태로 물린다, 감옥 간다, 징계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현장 속에서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올해 3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때까지 가해 의심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4만 5천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중 3만 건 정도가 아동학대는 판정이 났죠. 그 3만 건을 들여다보면 사망사건이 42건이에요. 당연히 공분을 살 일이지만 언론에서 지나치게 저국제로 보도한 면이 있어요. 언론이 0.13% 정도의 사건을 재생산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건에만 집중하니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동의 인권을 퇴보시키는 법과 정책이죠. 특히 이회 신고 시 아동을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한다. 이 방법은 어른들 편하자고 만든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아동을 분리하지 않아요. 아이를 한 번 보고 위험해 보이니 즉각 분리해 놓으면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아이의 욕구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분리 이후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면 아이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데 기간 제약이 없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도 순환 보직이라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한다면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는 우리와 같지만 분리를 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2개월까지 기간을 두고 융통성 있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 2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거나 부모 교육을 실시해요. 부모와 단번에 떨어지면 아이가 불안하니까 부모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주고요. 2개월을 넘기는 분리 결정을 법원이 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싶으면 법원을 상대로 다뤄야 하는 구조라서 기한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아동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더라도 심리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미흡하죠. 분리 기준도 불분명하고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거쳐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법만 바뀌어 버리니까 현장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현재 아동학대 사건을 몇십 건 담당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연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다면 지금은 아동이 분리되어 머무는 쉼터에도 연락해야 하고 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위해 병원 담당자와도 연락을 해야 하죠. 사건에 따라 연락해야 하는 경찰서, 경찰청 담당자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동 한 명을 분리하는데 보호자 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병원, 학교 관계자 등 7, 8명과 소통을 해야 해요. 게다가 각자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아이 입장에서는 관련 기관에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대여섯 번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별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단체 채팅방이라도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를 여러 번 괴롭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와 분리된 채 기약도 없이 몇 년 동안 안정된 환경으로 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슨 법 만들었다고 생색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세 집단이 있어요.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인데요. 그중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라 아동학대 담당 부서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한 사건의 경우 6개월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3번 바뀌었어요. 현장이 이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정작 아동학대 관련 해박식하고 보도자료 내는 사람들은 아이 얼굴이나 살았던 집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사례 판단을 한다고 간담회나 사례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해당 아동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당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하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동안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이 인생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당장 긴급 분리가 필요한 사안은 대단히 드물어요. 실제로는 양육 방식의 변화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복지 지원 등을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0.13%의 사망 사건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대다수의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동을 직접 만나는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군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흥분해서 법이 바뀌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무척 아픈 말이긴 한데 아동 인권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 인권이 피로 자란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현장에 재량권을 주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뉴얼을 보내고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식은 아닌 거죠. 물론 매뉴얼이 필요하긴 하지만 경직된 구조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돼버리죠.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적시분리. 즉각 분리제도 시행이에요. 분리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부당하게 분리됐다는 제보가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와요. 3살 아이를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제도가 일종의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처분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해야 하고 기한을 명시해야 하죠. 지금의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에서의 25호 제도는 행정이 갖추어야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지나치게 생략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학대받는 아동은 즉각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호도하는 경향이 심했어요. 즉각 분리가 아니라 적시 분리가 올바른 방식이라고 봐요. 분리가 꼭 필요한 아동을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분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분리 방법 이외에도 아동이 갈 수 있는 보호소가 현저히 적고 현장 관계자들의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문제 등 허술함이 많아 보이네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즉각분리제는 유연적인 제도예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위반이기도 하고요. 정당성이 취약한 졸속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제도는 그 허술함 때문에 많이 배우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관공서에서 목소리 한번 높이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계적인 물리는 아동에게 좋지 않은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이를테면 아동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8년인데 굳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피해자를 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제도가 왜 실현이 안 되고 있나요? 이 제도를 실현하려면 판사가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줘야 해요. 서류를 구비해 보내고 결정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즉각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일수록 사법적 판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법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피해 아동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의 효력은 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종료된다고 행정처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아이가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 아동학대 법 체계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두 가지 법을 서로 잘 연동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저 역시 10년째 이 일을 하는데도 매번 법조문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아동학대 사안은 단순히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하듯 판단해서는 해결이 어려워요. 범죄와 복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단순하게 복지 대상자가 아동이고 위험해 보이니까 국가가 데리고 있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라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결정일 거예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분류보다 중요한 건 예방. 지난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아동학대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죄였다가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치사 판결을 받았어요. 그 부모도 아동학대 피해자면서 지적 장애가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요. 도움 없이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문제가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분절되어 있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불쌍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사실 둘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죄에 대해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 또한 받아야 해요. 아동학대 사건은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안도사키 씨는 안도사토 씨는 아동학대는 누구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해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거나 아이가 기질적으로 예민해서 돌봄에 지쳤다거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약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나와는 다른 분류가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약 0.1%의 사건에 맞춰 정책을 만들면 아동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지원할 수도 없어요. 이 구조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돌봄이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복지부 예산의 0.03%를 아동학대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전체의 0.1%도 안 되는 예산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한다 해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사례를 관리하고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잘 지내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은 직격 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주면서 몇백 가구를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면 직급 높은 사람이 나와서 가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의미 없는 사과만 하고 간담회 같은 거 열면서 예산을 이상한 데 쓰는 걸 보며 화가 나죠. 강력 단위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도지사라면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양육자의 필요가 함축된 이름으로 만든 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아 지원 같은 것도 본인이 다 알아보고 서류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맞춤형 센터에서 대신 해주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해자, 피해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게 되고 그보다는 당사자인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는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 무엇을 즐거워할까 같은 관점으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 많네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아동을 돕기 위해 애쓰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사건 중에 가해자가 부모인데 아이가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사건은 부모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부모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동을 만나러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게 협조해줬어요. 반 아이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를 만나면 일단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경직되어 있으면 근처 아파트 놀이터 같은 곳에 가서 그냥 수다를 떨며 같이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이가 말을 시작해요. 당사자가 입을 열면 사건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은 분이라면 시간을 내서 아동과 직접 만나는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분들이라면 꼭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동물성 단백질 중독 사회 이의철 지구환경의학 전문의 유성선병원 지구환경의학센터장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 부원장 현대인의 만성질환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을 썼다. 단백질 집착 영양학 진료실에서 나는 매일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안 드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니 동물성 식품을 안 드셔야 합니다. 지방간이 심하니 동물성 식품을 안 드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식도 역류 증상이 있으면 동물성 식품을 안 드셔야 합니다. 나의 조언을 따른 환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건강 문제가 상당히 좋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거나 음식을 바꾸기보다 약복용을 선택한다. 자신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는 행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동물성 식품 중독 상태임에 틀림없다. 현대 영양학은 단백질 영양학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백질을 강조한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숭배하며 식물성 식품엔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듯한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현대인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돼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각종 자가 면역 질환 등이 급격히 늘었다.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을 걱정하며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라고 애쓴다. 한국인의 이런 태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장려하는 영양 전문가들의 탓이 크다.
하지만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자에게 필요한 칼로리만큼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각자에게 필요한 칼로리만큼 섭취하면 단백질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며 별도로 단백질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영양학회 단백질 섭취 기준에 WHO 세계보건기구보다 10%가량 높은 까닭은 WHO가 채택한 단백질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한국영양학회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영양학회 단백질 집착 2010년만 해도 19세에서 29세 남성들에게 45에서 55g의 단백질 섭취 기준을 제시하던 한국영양학회는 2015년부터 50에서 65g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 근거는 해당 연령대 남성들의 평균 체중 증가다. 보통 한국영양학회는 체중 1kg당 0.73에서 0.9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 2010년에는 65kg, 2015년에는 68.9kg의 체중을 적용한 것이다. 한국영양학회가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유방암 비롯한 각종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단백질 섭취 기준을 상향한 것은 가뜩이나 체중이 증가해 여러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험을 더 높이는 격이다. 서양 영양학자들은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영양학회는 서양인들의 식습관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영양학회가 WHO 기준 체중 1kg당 0.66에서 0.83g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을 덜 먹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인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전체 단백질의 약 60에서 70% 먹고 있는 반면 한국인은 소화 흡수율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전체 단백질의 50% 이상 섭취하기 때문에 WHO 기준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7년에서 WH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대학이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이들의 대변 내 질소량이 많은 이유는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해서이며 이를 근거로 식물성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WHO는 동물성, 식물성 구분하지 말고 단백질 총량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을 읽고 있자면 과연 한국의 영양학자들이 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한 건지 의문이 든다. 필수 아미노산에 집착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WHO의 단백질 보고서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내용 중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구분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을 이용해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안 된다며 음식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한지 따진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실생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비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을 더 섭취해야 하지만 비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면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을 덜 섭취해도 된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모두 충분히 들어있다. 식물성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각각의 음식에 든 아미노산이 섞이면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에서 길이가 다양한 막대들을 조합하면 결국 홈이 채워져 평평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충분한 양의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면 필수 아미노산 부족으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표 2를 보면 육식 오문자들이 불안을 부추기는 만큼 다양한 식물성 식품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백질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우리는 우리 몸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소화기관에서 흡수하는 단백질 중 음식 속의 단백질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음식의 소화를 위해 분비된 점액질과 소화효소, 탈락한 위장, 관세포의 단백질이다. 이렇다 보니 소장의 아미노산 조정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게다가 우리 몸의 단백질 재활용은 소화기관 이외에서도 진행된다. 혈액 속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또한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 아미노산은 신장, 간, 뇌, 근육 등의 조직에서 소명이 다 되었거나 파괴된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 신체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합성된 호르몬과 효소가 분해되어 나온 아미노산 등과 섞여 아미노산 풀을 형성한다. 덕분에 간혹 아미노산이 부족한 식사를 하더라도 평소에 지방과 설탕이 배제된 자연식물성 식품으로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해왔다면 단백질이나 특성 아미노산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게다가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하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단백질 배설량도 줄여 다시 단백질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절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이 낮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고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부분도 의미가 없고 몸 안에서 단백질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과량의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WHO 기준 평균 필요량인 체중 1kg당 0.66g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체중이 정상이라면 체질량 지수 18.5에서 23 본인의 체중을 대입해 계산된 필요량만큼 체중이 정상이 아닌 경우 체질량 지수 23 이상 혹은 18.4 이하인 경우 본인 키에 해당하는 적정 체중 21 곱하기 키 미터 단위를 대입해 계산된 필요량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하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과잉염증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염증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거주하는 당뇨병 없는 45세 이상 성인 6.822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했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증가했다.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하자면 밥 한 공기 300kcal를 안 먹는 대신 닭가슴살이나 고기로 배를 채우면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174%, 생선 및 해산물로 채우면 349%, 우유 및 유제품으로 채우면 86% 증가한다. 더 욕심을 내서 하루에 밥 2공기를 먹지 않고 그만큼 고기, 생선, 우유를 더 먹으면 각각 653%, 1918%, 246%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에 단백질 당뇨병 발생의 연관성을 평가한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모두 일관되게 동물성 단백질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과 관련 없거나 오히려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 또한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일관되게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만성염증은 동물성 식품을 먹을수록 증가하고 식물성 식품을 먹을수록 감소한다. 염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을 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중 무엇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고민의 여지가 없다. 가능하다면 식물성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콩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미, 밀, 감자, 옥수수, 견과류, 콩나물, 시금치 등 깻잎 등의 식물성 식품에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 과거 한국인이 고군밥을 먹었듯이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충분한 양만큼 먹으면 단백질 부족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한편 대두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성분은 오히려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완화해 유방암 및 다양한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대두 섭취량이 감소하고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유방암과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단백질 중독,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단백질 중독으로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다.